강원댐 수위가 역대 최고인 37m까지 치솟아 인근 주민 980여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닷새 동안 67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 마을이 호수로 변했습니다. 강원도의 또 다른 마을은 급류에 다리가 부서져 통째 고립됐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최고 습도가 100%에 달해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정부가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 출처를 상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 해당 지역에선 반발 목소리가 계속됐는데 그 이유를 따져봅니다.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채널A 전 기자를 기소하며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검사장은 권한유착 수사를 시작하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Oh my God!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규모 4.5의 지진과 맞먹는 원자폭탄급 폭발이 일어 최소 100명이 숨지고 약 4,000명이 부상했습니다. 질소암모늄 2,000여 톤이 폭발했다는데 외부 테러 가능성은 없는지 보도합니다. 한 정신병원에서 의사의 퇴원 권유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의사가 숨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중부지방을 뒤덮고 있는 강한 비구름대가 이번에는 강원도에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진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의 모습입니다. 마을이 통째로 호수로 변했고 지붕까지 물이 차올라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소방보트로 간신히 탈출했고 주변 한탄강이 범람할 위기에 놓이면서 인근 주민 750여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은 철원의 홍수 상황 신유만 기자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거대한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지붕만 간신히 남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고립된 주민들을 대피시키느라 분주합니다. 철원 소방서 쪽에는 보통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인근 소방서에서 응원 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탄강 직탕폭포 옆 펜션 건물은 1층 절반이 잠겼습니다. 식당 1층과 주차장이 물에 잠겼고 검붉은 하천물이 파도를 일으키며 들이칠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한탄강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인 높이 3m, 길이 80m짜리 철원 직탕폭포도 높이 18m에 이르는 연천 제인폭포도 잠겨버렸습니다. 그런 게 막 문을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창문이랑 유리도 부서지고 안에 있는 물건들도 싹 다 지금 물에 다 젖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탄천이 범람하면서 마을길은 모두 물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시간당 50mm 폭우에 산사태도 속출했습니다. 철원에는 오늘까지 엿새 동안 7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민통선 안쪽 군부대를 포함해 철원 김화읍과 갈마읍, 동송읍 등 4개 마을 주민 400여 세대 750여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한탄천이 좀 작거든요. 한꺼번에 북쪽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내려오면서 좀 넘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강원도 일대에는 300mm의 집중호우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강원도 인제에선 급류에 마을을 잇는 유일한 다리가 폭삭 주저앉으면서 마을이 통째로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긴급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드론까지 동원됐고 이틀 전 급류에 휩쓸린 자동차가 10km를 떠내려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런 흙탕물이 다리를 집어삼킬 기세로 밀려옵니다.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다리 일부가 주저앉았고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을을 잇는 유일한 다리가 끊겼습니다. 주민 50여 명이 완전히 고립돼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안에 지금 고립됐다고 지금 전화 연락 받았거든요. 뭐 어떤 게 걱정되나마나 뭐 집이 쓸려갈 것 같은. 또 다른 고립마을에서는 응급약을 전달하기 위해 드론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하천이 넘쳐 농경지까지 물에 잠길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수압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계속 유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동네는 다량이게 되겠는데. 승용차 한 대가 강물을 따라 둥둥 떠내려갑니다. 지난 3일 춘천 수산리에서 50살 A씨가 몰던 차량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춘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자동차가 홍천강을 따라 이곳까지 10km 넘게 떠내려왔습니다. A씨는 오늘 낮 3시쯤 실종 이틀 만에 홍천 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시끄러운 물이 막 불어나잖아요. 군대한테 전화했나 봐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있으냐 했는데 제가 안 다녔대요. 차는 타다고. 근데 아무리 깨졌는데 군대는 아직. 같은 날 홍천에서는 67살 B씨가 다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경기 북부 연천 지역 역시 지난 닷새 동안 6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계속된 폭우에 연천의 군남댐은 역대 최고 수위를 넘어섰고 임진간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 역시 11년 만에 최고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임진강 하류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군남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네, 연천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군남댐의 방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군남댐은 평소에는 1초에 30톤 정도의 물을 방류하는데요. 오늘은 1초당 13,000톤이 넘는 많은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어두워서 제 뒤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댐에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제가 있는 곳 바로 아래까지 물이 들어찬 상황입니다. 현재 군남댐 수위는 39m로 이미 제한 수위인 31m를 훌쩍 넘겼습니다. 2013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군남댐은 유입량이 늘어나자 13개 수문을 모두 개방했습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도 위기 대응 주의 단계인 12m를 넘겼는데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역대 최고치입니다. 어제는 3m 안팎 정도였는데 하루 새 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필승교 수위는 오늘 낮 12시 20분쯤 이미 위기 대응 관심 단계인 7.5m를 넘겼습니다. 경기도는 하천변 주민과 어민 등에게 대피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연천군에서도 오후 4시부터 임진강 하류 6개 읍면 10여 개리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오는 7일까지 최대 300m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천 군남댐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불어난 물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지역에서 이렇게 폭우 피해가 속출했고 이미 물폭탄을 맞은 경기 남부 충청 지역 주민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복구 작업으로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장대비까지 오락가락하면서 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에 잠겼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물이 빠지긴 했지만 오이 줄기와 잎은 이미 누렇게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 33개 동에서 재배하던 오이는 모두 쓸모없게 됐습니다. 침수로 인한 기계 같은 게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삼성에는 없죠.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죠. 지난 3일 폭우에 물에 잠겼던 마을은 을씨년스러운 모습입니다. 집 마당은 이렇게 마치 갯벌에 온 것처럼 진흙탕에 발이 빠져 움직이기 힘겨울 정도입니다. 대피했던 마을 주민이 집을 돌아보며 살림살이를 살피지만 쓸만한 물건은 없습니다. 냉장고, 테레비 뭐 이런 거 다 내버려야 돼요. 뭐 쓸 거라는 건 사람밖에 나갈 거 없어요. 여기. 처음에는 눈물밖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장대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오늘 충남 천안 지역의 최고 습도는 100%를 기록했습니다. 장대비의 높은 습도까지 복구 작업을 방해합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을 해서 습하고 또 좀 불쾌지수도 많아서 일하는 데 많이 애로가 많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모레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추가 피해가 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기 북부 강원도 지역에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지자 춘천 소양강댐이 3년 만에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닷새간의 폭우에 제한 수위가 넘어선 겁니다. 소양강 방류가 한강 수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소양강댐과 한강의 잠수교를 차례로 연결해서 지금부터 현장 상황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양강댐의 윤재민 기자. 네, 춘천 소양강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밤중인데도 윤 기자 뒤로 쏟아지는 물의 모습이 아주 어렴풋이 보이긴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소양강댐에는 지금 강한 물보라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저는 댐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지만 이렇게 강한 바람과 함께 차가운 물방울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방류는 낮 3시 정각에 시작됐습니다. 소양강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는 190.3m입니다. 무려 29억 톤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춘천, 인제, 양구, 홍천 등 댐 유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물 유입량이 많이 늘어나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제한 수위를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7년 8월 25일 이후 거의 3년 만에 방류를 결정한 겁니다. 소양강댐의 물은 지금까지 14차례 방류됐는데 물이 유입되는 수도권 지역에 별다른 피해를 주진 않았습니다. 현대 초장 방류량은 2,100톤 안팎으로 이 정도 추세면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소양강호에 유입되는 물은 이보다 많은 초당 3,400톤이 넘어 이후 방류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열흘 뒤인 15일까지 수문을 열어두며 댐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댐 방류에 맞춰 댐 하류 하천변의 야영객, 어민, 지역 주민 등의 대피를 바란다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소양강댐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이렇게 소양강댐의 수문까지 열리면서 한강의 수위 조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강 잠수교는 벌써 나흘째 막혀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영 기자. 네,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소양강댐이 방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물이 아직 잠수교에까지 도달하진 않았겠죠? 네, 잠수교의 현재 수위는 8m 정도인데요. 어제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내린 호우로 팔당댐을 비롯해 주요 댐의 방류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에 방류를 시작한 소양강댐 물은 아직 이곳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7시쯤이면 잠수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양강댐에 물이 도착하면 내일 아침에 한강 수위는 1에서 2m 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수교 차량 진입 통제는 내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 측은 수위 상승에 대비해 미리 팔당댐 물을 내보내고 있는 중이라며 수위 관리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 주요 간선도로의 소통은 원활한 상태입니다. 다만 한강 수위 상승으로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분기점에서 여의 상류 나들목까지 여의 상하류 나들목 구간 등 부분 통제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한강 수위가 더 높아지면 통행 제한 구간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잠수교에서 TV조선 권영리입니다. 예, 이 중부지방에 형성된 비구름은 북한 지역에도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대동강 수위가 경고 수위를 넘어섰고 평양의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윤동민 기자입니다. 강물이 다리 바로 밑까지 차오르고 도로를 오가는 차들도 바퀴가 절반 이상 잠겼습니다. 조선중앙TV는 북한 전역에 우리의 호우경보와 같은 큰 물 경보를 내리고 평양 대동강이 내일 저녁쯤 경고 수위를 초과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양강도와 함경북도, 라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들에서 150 내지 30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2007년에도 대동강 범람으로 평양의 도시 기능이 마비됐고 북한은 그해 남북 정상회담을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를 흐르는 예성강 주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제부터 수증기를 머금은 비구름이 한반도 북쪽을 지나면서 비를 뿌린 데 따른 영향입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정규 방송 중간에 여러 차례 기상특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어제에 이어 오늘 새벽에도 환강댐 물을 예고 없이 2차례 방류했는데 이로 인해 임진강 수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통신이 끊긴 상태지만 우리 정부는 재해 정보라도 교환하자며 북한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4호 태풍 하구핏이 남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빗줄기가 다시 굵어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낮까지 시간당 최대 100mm에 이르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시간당 100mm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송민선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지난 3일
산사태로 토사가 펜션을 덮쳐 3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평. 당시 시간당 약 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16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당시 내린 비는 시간당 113mm에 이릅니다. 시간당 100mm라는 기록적인 폭우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시속 10km의 바람 조건에서 직접 맞아봤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빗물에 우산은 무용지물. 눈을 뜨기조차 힘듭니다. 우산을 쓰고 우비까지 입었지만 5분 만에 이렇게 상의까지 다 젖었습니다. 실제 이런 살인적인 폭우가 중부지방에 또다시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하구핏이 동반한 수증기의 유입으로 밤사이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내일 낮까지 시간당 50에서 100mm에 이르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상기후로 언제든 이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수 있으니 만반의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중부지방에는 모레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강력한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계획을 내놨습니다. 9억 원 이상의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모였습니다.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사정당국 책임자인 국세청장과 경찰청장도 함께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 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9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상시적으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인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긴 상황이라 서울 아파트 절반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셈입니다.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고 혹시 투기가 일어날까 봐 또 전전긍긍하듯이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역시 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시한 공공재건축도 용적률 완화라는 당근보다는 수익의 90%까지 돌려받겠다는 채찍이 훨씬 강해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활용 방안 등 공급책을 제시한 이후에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수요를 누르는 초강력 규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더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부가 사실상 전월세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우려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어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오자마자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규모 신규 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거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많습니다.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모처럼 나온 부동산 공급 대책이 어쩌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됐는지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1만 호를 짓겠다고 한 태릉골프장 부지. 발표가 나자마자 주민들은 강남만 그린벨트이고 이곳은 임대벨트냐면서 지역개발과 교통량 측면에서 악영향이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교통체감은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미 만 가구가 들어선다라고 하니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임대주택 비율을 30% 이하로 낮춰 저밀도 개발을 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항의성 편지를 보냈습니다. 4천호 건설이 발표된 과천 정부청사 일대에는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서울 시민이 집이 없다 그러면 거기다 세워야지 왜 우리 가천에다가 우리 가천을 희생시키느냐고요. 김종천 과천시장은 아예 해당 부지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상암동 주민들의 불만도 거셉니다. 임대 아파트나 청년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그리고 또 그런 거는 이제 평수가 작잖아요. 작으면 인구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인구가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를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활용한 정책이라며 항의했습니다.
공급 부지를 지역구로 둔 여당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정청래, 김성환, 고용진, 이소영 의원 등은 SNS를 통해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 일방적인 공급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지난주 국회 연설로 큰 화제를 모았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 일주일 사이의 소회를 TV조선에 공개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야당의 냉정한 지적에 국민들이 목말라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억누르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 정책을 집중적으로 성토했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만났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5분 연설. 윤희숙 의원이 일주일 만에 밝힌 소감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식의 좀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있었구나. 그런 반성? 그런 정도는 했었어요. 좀 당황하기도 했고. 쏟아진 관심이 부담스럽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선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집 팔아서 세금 내고 이사 가라라고 얘기하는 국가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정부가 자기 국민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도 월세로 시작했다며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게 문제라고 했고,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 규제를 전 국민에게 해서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꿈까지 억누르는 짓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여권의 비판을 받은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자는 제안 역시 결국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대인이 딱히 이뻐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임대인이 집을 세놓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완충이고. 윤 의원은 어제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선 계획이 아닌 예측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예, 앞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모처럼 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공재개발, 재건축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공공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걸 수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의 공공재건축을 통한 서울 5만 호 공급 계획에 재건축 단지가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죠. 후보 단지로 대치동, 목동, 성산동 등이 꼽히는데 지어진 지 최대 50년 된 단지도 있습니다. 예. 공공 재건축 기대 수익이 낮다고 본 이곳 주민들 사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 있다는 분위기까지 엿보이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을지부터 의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아파트 호수가 무려 5만 호나 되는데 그럼 이 5만 호는 뭘 근거로 산정을 한 숫자입니까? 네, 이 5만 호에 대해 서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인가를 받지 않은 26만 가구 중 20% 정도가 참여한다고 가정을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단지는 없는 상태죠. 결과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시장 조사라든지 또는 주민들과 협의 절차 없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결정한 수치다 이런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네요. 네, 이번 대책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한 지 한 달 뒤에 나왔죠. 그런데 서울시와 해당 지역 여당 의원 또 지자체장들마저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과연 한 달 동안 협의 과정이 충분했는지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자, 이 같은 혼란의 원인을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실까요? 공공성 강화는 필요한 방향이긴 하겠지만 현재 우선순위는 공급 확대이거든요. 개발 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물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건축 단지가 여기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정부가 발표한 13만여 호 가운데 5만 호가 이렇다면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재건축이 난항을 겪어 주택 공급 확대가 차질을 빚을 경우 집값,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려되는 건 뭔지 들어보실까요? 예. 20번이 넘는 대책이 나오는 바람에 내성이 생긴 데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만 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군요, 정말로.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기자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빠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쪽짜리 공소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수사팀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한 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착수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미수입니다.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인사 비위를 밝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강요하다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배 백모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23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없었습니다. 검언유착이라는 표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인 20일을 꽉 채워 오늘까지 조사했고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3번이나 포렌식했습니다.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했고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은 9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에 협조했지만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하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죠. 때문에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는데 당장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중앙지검이 권언유착 수사를 시작하라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초기부터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재소자에게 재소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는 검사와 기자의 공모 증거도 있다면서 유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전문수사 자문단을 통한 정밀한 심의를 결정하자 역대 2번째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권까지 박탈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이후 한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의 6탄전이 벌어졌고 수사팀 내부에서도 수사 방향과 결론을 놓고 반발까지 나오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달라며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와 소위 제보자 X의 권언유착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의 흉기를 휘둘러서 의사가 숨졌습니다. 의사의 퇴원 권유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임세원 교수가 사망했는데 20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복도에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부산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60대 환자 A씨가 50대 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병실 등 병원 곳곳에 이난물질까지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통 중에 한 5통은 내부에 불이 들었고요. 병실에 뿌린 기죠. 이후 건물 10층에서 투신 소동까지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12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환자 A씨가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자 의사 B씨가 퇴원할 것을 권유했고
이에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외출 중에 흉기와 인화물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규모 4.5의 지진과 맞먹는 원자폭탄급 폭발이 일었습니다. 자동차가 공중으로 치솟을 정도였다면 얼마나 강한 폭발이었는지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여 명이 숨지고 약 4천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먼저 송지욱 기자가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항구 쪽에서 진한 회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갑자기 성광과 함께 폭발이 일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버섯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원자폭탄이 폭발한 듯합니다.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폭발의 충격파는 빠르게 달리던 차를 집어삼키고 멀리 떨어진 주택 발코니까지 덮칩니다. 현지 시간 4일 오후 6시쯤 영문을 모를 한 차례 폭발에 이어 Guys, what the actual... 곧바로 이어진 두 번째 대형 폭발로 베이루트는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최소 100명, 부상자는 4,000명이 넘습니다. ومع نار وبعد منا بثواني ما حسيت الا الانفجار طلع طرت قدام المركز. 레바논 외교부 건물 전체가 무너졌고 대통령과 총리 집무실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7.3km 정도 떨어진 우리 대사관의 대형 창문이 깨졌습니다. 건물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폭발과 함께 창문이 완전히 타선되었어요. 처음에는 테러가 발생하지 않나 해서 순간적으로 몸을 엎드렸었는데 레바논 교민은 140여 명, 베이루트에는 41명이 거주 중인데 아직까지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적십자사는 긴급 헌혈을 요청했고 총리는 이날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 폭발 현장에 2,000톤이 넘는 질산 암모늄이 있었다면서 이걸 사고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암만 다량의 질소 암모늄이 있었다고 해도 이 같은 초대형 폭발은 어렵다는 의견인데요. 그럼 외부 테러 가능성은 없는지 계속해서 박소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베이루트항의 한 창고입니다. 질산 암모늄 2,750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냄새 없는 알갱이인 질산 암모늄은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합니다. 레바논 당국은 위험 물질을 방치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هذا التزام وطني. ستكون هناك حقائق تعلن عن هذا المستودع الخطير الموجود منذ العام 2014 أي منذ 6 سنوات. 현지 언론은 베이루트항의 질산 암모늄은 당국이 9년 전 압수한 것으로 이미 넉 달 전에 위험성이 보고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폭발한 곳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기 저장소이며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다 폭발로 이어졌을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질산 암모늄만으로는 이 정도의 폭발은 어렵다는 겁니다. There was multiple energetic materials in that warehouse. That's evident by the fact that when you look at the flames from the videos, there are very intense flame. 라피크 하릴이 전 레바논 총리를 암살한 헤즈볼라 요원들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헤즈볼라가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2주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이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서도 그제 연쇄 가스 폭발 사고가 일었습니다. 중국에서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사망자만 최소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정 기자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장백현에서 북한 해산시 쪽을 찍은 영상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더니 펑 소리와 함께 번쩍이며 폭발합니다. 잦아드는 듯 하더니 다시 폭발이 일어납니다.
해산시 탑성동에서 대형 연쇄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3일 저녁 6시 10분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다세대 주택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에 불이 붙었고 LPG 폭발로 이어지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발은 10여 차례 이어졌고 불길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은 최소 15명, 중상자도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확인 중입니다. 방송을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제 그 보도된 사상자 이외에 또 휘발유와 LPG와 관련된 사고란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사고 현장에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새로 임용되는 검사들 앞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 회의에서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자정 노력을 안 하는 가장 고질적인 분야가 바로 검찰이라며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8월 국회가 시작하는 오는 18일 전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안 내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겁니다. 지난 6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잦은 사퇴를 압박했던 서른 최고위원은 이번엔 공개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요?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00% 정치를 하는 건데 정치하면 안 돼요,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하면요.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 출범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입법에 이어 공수처 출범까지 독주한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이런 여당의 독재 고민이 많겠죠.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대책 없이 지켜보기만 했던 미래통합당의 법사위원들은 오늘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며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 이후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검찰 수사가 올 스톱됐다고 했습니다. 수사 의뢰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130건이 지지부진하다며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고 했습니다.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 공작이 노골화되면서 검찰은 공소유지에서도 손을 떼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은 고발 이후 6개월간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가 최근에서야 고작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비롯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라인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 신라젠 사건 등이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통합당은 앞서 지난 6월 정의기억연대 고발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라인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또 공수처를 추진하며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당은 언제든 검찰로 항의 방문을 할 수 있다며 오는 18일 시작되는 결산 국회에서도 성역 없는 검찰 수사가 가능할지를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지금 제 옆으로 보시는 이 화면 벌써 오래전의 일이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처음으로 국회에 나오면서 양복이 아닌 흰색
티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나와서 이른바 백바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한 초선 여성 의원의 옷차림으로 비슷한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주장과 이제 이 정도의 다양성은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본인은 뭐라고 했는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 의원도 여성 의원도 모두 정장 차림인 본회의장에 분홍색 원피스 차림으로 참석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꼭 막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한 원피스 정도는 입을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예의가 어긋나죠. 19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류 의원은 앞서 반바지나 청바지를 입고 등원하기도 했습니다. 검은 양복 그리고 또 넥타이로 상징되는 국회의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50대 중년 남성 중심이기도 하고 그걸 좀 깨고 싶어서. 17년 전엔 유시민 의원의 백바지 복장이 본회의에서 논란이었습니다. 이번 본회의장 복장 문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소위 품위 논쟁을 넘어 성차별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옵니다. 정의당은 류 의원을 향한 비난에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차별적 편견이 담겨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광운대역과 청량리역 구간 1호선 전철 운행이 6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고가차도에 빗물이 모이는 물바지 철판이 계속된 폭우를 견디지 못하면서 철길 위로 주저앉은 탓이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선로 위에 전철 보수 장비인 모터카가 세워져 있습니다. 안전모를 쓴 코레일 직원들이 선로 위 구조물을 점검합니다. 1호선 전철은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시설물이 탈락하여 긴급 조치하는 관계로 전철을 멈춰 세운 건 1호선 신이문역 위를 지나는 이문 고가차도에 빗물바지용 철판이 주저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받치는 지지대가 노후돼서 탈락이 되면서 그래 된 거예요. 나흘 동안 계속된 600mm의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철판이 떨어지는 사고로 청량리역에서 광운대역까지 이처럼 오전 내내 양방향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지하철 7호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떡하지? 가는 길, 다른 길은 뭐가 있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네, 진짜 급해서 택시라도 타고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열차 운행은 6시간 만인 낮 12시부터 재개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 이동통신 5G. 광고에서는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하는데 소비자 체감은 딴판이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동통신 3사 5G 품질을 따져봤더니 소비자 불만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LTE보다 수십 배 빠르고 20배 빨라지는 다운로드 속도로 전에 없던 기술을 구현한다는 5G. 한마디로 초능력. 소비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5G 연결되는 게 간혹가다만 있다고. 한 2배 정도? 이동통신 3사가 받아든 5G 첫 성적표도 소비자의 냉정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5G 품질을 측정한 결과 3사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로 조사됐습니다. 기존 LTE보단 4배 정도 빠르지만 광고했던 20배에는 훨씬 못 미치는 속도입니다.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 서울은 약 70%였지만 6대 광역시는 23%에 불과했습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5G가 LTE로 전환되는 비율은 19.49%에 달했습니다. 이통 3사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5G 통신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했고 KT는 서울 지역 커버리지 1등, LGU+는 전국 커버리지 1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이 5G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5G 망 투자를 지속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비싼 요금제를 내는 소비자들은 시간이 흘러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5G 서비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프로야구 KT가 최근 6연승을 달리면서 리그 순위 다툼을 이끌고 있는데 1등 공신은 단연 외국인 선수 로하스입니다. 좌우 타석을 오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7회 말 KT의 로하스가 오른쪽 타석에서 상대 좌완 진해수의 공을 밀어 동점 솔로포를 터뜨립니다. 다음 타석인 9회 말에는 우완 여건욱을 상대로 왼쪽 타석에서 끝내기 연타석 솔로포를 쏘아올립니다. 좌우 타석을 가리지 않는 스위치 히터의 위력입니다. 타석을 왔다 갔다 하면 적응이 어려울 법도 하지만 오히려 리그 평균보다 더 뜨거운 방망이를 과시 중인 로하스. 올 시즌 타격공은 개인 성적에서 독보적이고 이미 6월 MVP까지 차지한 바 있습니다. Yo no sé quiénes están detrás de mí en los récords, pero cualquiera puede alcanzarme, cualquiera puede pasarme, porque ellos tienen un bat para batear, ellos son buenos bateadores. 일반적으로 좌투수엔 우타자가, 우투수엔 좌타자가 공을 오래 볼 수 있어 유리하다는 게 정설. 한국 프로야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우타자의 경우 올 시즌 우투수를 상대로 2할 6푼 7리, 좌투수를 상대로 2할 7푼 3리를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미키 멘틀, 치퍼 존스 등 국내에 비해 스위치 히터가 많은 편입니다. 템파베이의 최지만도 올 시즌 스위치 히터로 변신해 우타석에서 홈런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역대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박종호, 이종열, 서동욱 등이 스위치 히터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사로리라따 정산의 사로리라따. 고려가요 청산 별곡은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민중의 한을 시적 언어와 유려한 운율로 토해냅니다. 차라리 깊은 산에 살리라 외치지만 다 부질없습니다. 그 5번째 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로 던진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미워하니도 사랑하니도 없는데 나는 이 돌에 맞아 울고 있구나. 내 잘못도 아닌데 폭정과 환란의 돌에 맞고 우는 민초의 하소연이 절절하기만 합니다. 제비 한 마리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집 없는 서름을 호소하는 듯. 다산 정약용이 민중을 제비해 지배층을 황새와 뱀에 빗댄 시입니다. 다산이 묻습니다. 나무마다 구멍이 많은데 어찌 깃들이지 않느냐고. 그러자 제비가 답합니다.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폐나무 구멍은 뱀이 뒤진다오. 거대 여당이 다주택자 세금을 많게는 3배까지 물리는 부동산 증세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주택자도 종부세율을 올리고 공시가 반영률도 높아져 세금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이미 올해 재산세가 급등해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고 터져나온 원성이 이제 곧 비명으로 바뀌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집 한 채에서 착실히 살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까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세금 폭탄을 퍼부으면서 노예 해방이라뇨. 이런 편의적인 해석이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여권 어느 의원은 국회 단상에 올라 집값 올라도 괜찮다. 세금만 열심히 내시라고 마치 약을 올리는 듯한 발음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분들 눈에는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끝났다고 절망하는 서민, 청년들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집의 노예에서 벗어나 월세 노예로 살라는 말인지요. 정부가 부랴부랴 흑업직업 공급대책이라는 걸 내놨는데 곧바로 삐걱거리면서 회의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고강도 세무조사 대책까지 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구 쏟아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가는 건 아닌지 그 폭주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의기양양한 여당은 지금 벌이는 일들이 오지고 또 오진 듯합니다. 그런데 오지고라는 옛말이 따로 있습니다. 볶을오, 기름지, 기름고. 백성의 기름을 짜내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8월 5일 앵커의 시선은 집 가진 죄였습니다.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중부에 이어 남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오다 그치다 할 텐데요. 역시 중부 지역으로 200에서 300mm 이상이 예보돼 있습니다. 이번엔 그냥 호우 수준이 아니라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까지가 아주 강하겠고요. 이후에는 좀 약해지겠습니다. 다만 바람은 모레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폭우의 강풍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보된 곳들이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구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다음 주 초까지, 중부 지역은 다음 주 후반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윤우리 앵커는 내일 모레 휴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